안녕하세요.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키사이트 기술지원팀의 김규일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큰 자리에서 이렇게 대리라는 그 직급으로 불리는 게 처음이라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배고프실 텐데요. 네, 최대한 그 시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30분 동안 말씀드릴 내용은요, 전송 선로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전송 선로를 측정을 하기 위한 솔루션들에 대해서 키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들이 어떤 것들인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아젠다예요. 굳이 이렇게 전송 선로 이론 베이직을 넣어 놓은 이유는요, 최근에 이제 RF적인 이펙트를 고려를 하지 않던 디지털을 하시던 분들도 주파수가 올라가고 데이터 레이트가 올라가면서 주파수가 올라가면서 생기는 로스라든지 하는 그런 항목들을 간과할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전송 선로 이론을 집어 넣었고요, 간단하게나마. 그리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저희 키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전송 선로를 측정하기 위한 솔루션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자, 주파수와 파장과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전송 선로 이론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의 식을 만족을 하는데 둘의 곱이 빛의 속도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를 만족을 하죠. 그래서 얘가 고정되어 있는 값이기 때문에 결국에 주파수랑 파장은 반비례 관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호를 보통 말씀을 하시기에 주파수를 주로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엔 파장과도 관계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전송 선로 이론의 기본입니다. 일단 주파수가 낮을 때는요, 신호의 파장이 매우 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0Hz 신호의 경우에는 파장이 5000km죠. 근데 예를 들어 30cm짜리 선로에 60Hz 신호가 간다라고 하면요, 5000km 파장 대비 30cm는 굉장히 작은, 굉장히 짧은 길입니다. 그래서 선로 위에서 일어나는 어떤 전압전류 신호의 크기 변화는 무시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즉 회로 이론만으로 해석을 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이어를 날리는 것만으로도 신호를 전달을 하는데 별다른 무리가 없죠. 근데 주파수가 올라갈수록 파장은 짧아집니다. 짧아지고 여기 그림처럼 선로 길이보다 파장이 짧아지는 경우가 발생하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해석을 하는데 회로 이론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전송 선로 이론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주파수 얼마 이상에서 전송 선로 이론을 도입을 한다 하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대신에 뭐 선로 대비 파장이 얼만큼인가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1GHz 신호가 똑같은 30cm짜리 회로를 간다라고 하면요, 이때는 더 이상 선로 위에서 나타나는 전압전류 신호의 크기 변화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특성이 균일한 전송 선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특성이라는 거는요, 특성 임피던스, 선로의 고유 임피던스인 특성 임피던스 Z0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전송 선로라고 하면요, 케이블 끝에서 끝까지 특성 임피던스 Z0가 일정하게 고르게 유지되는 전송 선로가 좋은 전송 선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성 임피던스 좀 자세히 보면요, 자, 여기 전송 선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선로의 길이보다 신호의 파장이 짧은 거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선로 위에서 위치마다, 즉 I1이랑 I2랑 I3가 위치마다 다르게 측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V1, V2, V3도 다르게 측정이 될 겁니다, 위치마다. 근데 이 신호들도 결국에는 진행을 하면서 V는 IR이라는 오메 법칙을 만족하면서 위치마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둘이 이루는 B는 일정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특성 임피던스 Z0를 정의를 해보면요, 전송 선로상의 임의의 지점에서 전압과 전류의 B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이 그림은요, 전송 선로의 임의의 미소 구간을 뽑아서 회로적으로 등가시켜 놓은 모델입니다. 동축 케이블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요, 내부의 시그널 라인이 여기 위에 있는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걸 싸고 있는 그라운드 라인이 여기 밑에 있는 이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널 라인이 가지고 있는 기생 저항값을 이렇게 모델링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가 올라갈수록 발생하는 인덕턴스 성분을 여기에 인덕턴스로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체와 도체 사이에 발생하는 여기 캡 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신호가 흐를 수 있게 하는 힘을 의미하는 여기 컨덕턴스도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했죠. 그래서 얘네를 전송 선로 방정식을 세워갖고 맥스웰 방정식을 풀어서 Z0 값을 계산상으로 얻어내 보면은 이런 수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수식인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특성 임피던스 50옴 가장 많이 사용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가끔 방송 쪽에 75옴 사용하시기도 하죠. 근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수식이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이런 거를 가정을 해볼게요.
전송 선로에 로스가 굉장히 작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회로에서 로스를 나타내는 성분은 여기 있는 R값과 G값입니다. 얘네들을 무시하고 있다고 치면은 수식상으로 J오메가까지 약분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 남는 거는 C값이랑 L값만 남게 되죠.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전송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를 결정하는 게 결국에는 C값과 L값으로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회로, 등가 회로도 이런 식으로 간략화가 되죠. 그래서 C값 같은 경우는요, 도체와 도체 사이의 간격에도 영향을 받죠. 좁아지면 C값 커지고 넓어지면 C값 작아지고요. 이런 식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고자 하는 얘기는요, 전송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전송 선로의 물리적인 디멘전으로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동축 케이블 예로 들면요, 외부 도체의 내경이 주파수 상한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내부 도체의 외경이 결국에는 요 라인과 요 라인의 간격을 의미를 하죠. 외부 도체의 내경이 특성 임피던스 Z0를 결정을 하죠. 그래서 BNC 케이블을 보시면요, 50옴짜리, 75옴짜리 있어요. 근데 75옴짜리가 외부 도체 내경은 같습니다만 75옴짜리가 내부 핀이 조금 더 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이들 아시는 내용이에요. 왜 50옴을 사용을 하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파워 핸들링 특성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임피던스 대역에 대해서 측정을 해봤더니 35옴 근처에서 가장 좋은 특성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근데 신호 감쇄, 즉 로스적인 측면에서 측정을 해봤더니 이 빨간색 트레이스와 같았답니다. 즉 75옴 근처에서 특성이 가장 좋았다는 거죠. 근데 각각의 특성이 좋은 임피던스 구간에서 보면요, 그 나머지 특성은 굉장히 푸어합니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50옴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요 중간에 있는 어떤 절충된 값을 사용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50옴만 사용이 되는 것은 아닌 게 방송용 케이블 같은 경우 감쇄 특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70옴 시스템에 사용을 하죠. 여기 여러 가지 전송 선로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왼쪽 위에 나와 있는 게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코엑셜 타입의 전송 선로입니다. 코엑셜 타입의 전송 선로는요, 내부 도체, 얘가 시그널 라인입니다. 시그널 라인이고, 그리고 그거를 그라운드 도체가 감싸고 있는 구조죠. 그리고 얘네들을 고정을 하기 위한 어떤 물질, 유전체가 그 사이에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의 특성 임피던스 같은 경우에는 외부 도체의 내경과 내부 도체의 외경의 비율로서 결정이 됩니다. 주파수 상한은 타임마다 110GHz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이상에서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웨이브 가이드 타입의 전송 선로를 사용을 합니다. 웨이브 가이드 타입은요, 실제로 보시면은 이렇게 도체로 된, 금속으로 된 관 형태의 전송 선로입니다. 주로 하이파워라든지 하이 프리퀀시에서 사용되는 형태가 바로 이 웨이브 가이드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얘 같은 경우는 특성이, 코엑셜 같은 경우는요, DC부터 커넥터별로 정해져 있는 주파수 상한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웨이브 가이드 같은 경우는 어떤 주파수에서 어떤 주파수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하는 밴디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성 가지고 있는 웨이브 가이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래 이제 마이크로 스트립, 코플라너 타입이 있는데, 마이크로 스트립은요, 밑에 그라운드 도체가 들어가고 그 위에 유전체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위로 시그널 라인이 이렇게 가죠. 그리고 코플라너 타입 같은 경우는 유전체가 있고요, 그 위에 시그널 라인이랑 그라운드 라인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는 다릅니다. 얘랑 형태는 다릅니다. 근데 결국에는 동작 원리는 다 거기에요. 보시면요, 코엑셜 타입 위에를 쬐습니다. 위에를 째서 폈어요. 그러면은 마이크로 스트립 형태가 되죠. 그리고 얘를 평면상에 올려놨어요. 그게 코플라너 타입입니다. 그래서 동작 원리는 다들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금까지 전송 선로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다음부터 제가 말씀드릴 거는요, 저희 키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전송 선로 측정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타임 도메인에서 폴트 로케이션을 찾는 기능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많이 사용을 하시는 TDR 기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새로 나온 옵션이 ERTA라는 옵션도 있고요. PLTS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송 선로를 측정을 하려면요, 측정 전에 왜 측정을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그널 인테그리티, 한국말로 하면 신호 무결성입니다. 그래서 시그널 인테그리티라는 항목이 있어요. 즉 뭐냐면은 전송 선로에서 신호를 왜곡 없이 얼마나 잘 보낼 수 있느냐 하는 얘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드라이버가 있고 여기에 리시버 사이에 3인치 PCB가 삽입이 됐습니다. 근데 얘가 없을 때는요, 완벽한 사각파, 예쁘게 사각파 형태가 나왔습니다. 근데 얘가 삽입이 되면서 어떤 글리치라든지 신호 왜곡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글리치가 발생을 하는 이유는요, 드라이버와 3인치 PCB 사이, 그리고 PCB와 리시버 사이에 어떤 임피던스의 미스매치로서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데이터 레이트가 빨라진다거나 주파수가 올라간다거나 하는 그런 현상들로 인해서 신호 무결성에 관한 이슈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 무결성에 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전송 선로들을 더 잘 측정을 하고 모델링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측정 솔루션 관련해서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타임 도메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물론 벤치탑 장비, 일반 벤치탑 장비에서도 타임 도메인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저희 휴대용 장비인 필드박스 장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드박스에는요, CAT라는 기능이 있어요. 케이블 안테나 테스터라는 기능인데, 일반 네트워크 애널라이저에서요, 케이블이나 안테나를 테스트하기 위한 몇 가지 기능만 뽑아서 간소화 시켜놓은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테스트를 하시게 되는 게 여기 있는 DTF라는 기능이에요. CAT 모드로 들어가서 DTF 기능을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Distance to Fault의 약자고요. Fault Location을 찾는 거예요. 즉 전송 선로에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요, 어느 지점에서 이상이 생겼는지를 찾아내는 기능입니다. 뒷장부터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사용을 함으로써 케이블과 케이블 사이에 커넥터가 뭐 느슨해졌다거나 아니면은 선로 안에 뭐 물이라든지 습기가 찼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디텍션을 해낼 수가 있죠. 자, 여기 케이블이 나와 있습니다. 케이블이 나와 있는데 여기가 데미지를 입었어요. 쉽게 말해서 찍힌 겁니다. 케이블이 이 부분에서 찍혔다고 하는 거는요, 케이블의 어떤 물리적인 디멘전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물리적인 디멘전이 변하면요, 특성 임피던스가 변하게 되죠. 그래서 임피던스 미스매치가 생기면서 그 부분에서 반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 장비에서는 이런 신호를 인가를 해요. 케이블에다가 신호를 인가를 하면 인가된 신호의 일부가 이 부분에서 반사가 돼서 돌아올 겁니다. 그럼 장비에서 측정을 하는 거는요, 갔다가 돌아온 시간을 측정을 해요. 시간을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신호를 보낸 그 전파 속도에 대한 정보로부터, 즉 시간이랑 속도에 대한 정보로부터 거리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죠.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는요, 원래 X축이 주파수인 장비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함으로써 DTF 기능을 온시키면은 X축이 거리에 대한 정보로 바뀝니다. 즉 어느 지점에서 케이블에 이상이 발생을 했느냐를 찾아내는 기능이죠. 그래서 속도에 관한 부분이 지금 VF 곱하기 C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VF에 대한 건 다음 장에 나옵니다. 자, 신호는요, 일반적으로 진공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합니다. 빛의 속도로 이동을 하죠.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세크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어떤 매질 사이를 이동을 하게 되면요, 그 매질이 갖고 있는 상대 유전율에 따라서 신호가 이동하는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벨로시티 팩터라고 하는 거는요, 진공에서의 속도 대비 어떤 매질에서의 속도라고 정의를 합니다. 수식상으로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요, 뭐 루트 입실론 R분의 1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매질의 상대 유전율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테플론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진 PTFE라는 매질의 경우에는 유전율이 2.2입니다. 근데 이 2.1을 수식상에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은 PTFE의 벨로시티 팩터가 0.674더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은 진공에서의 속도 대비 PTFE라는 매질에서 67.4%의 속도로 신호가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벨로시티 팩터를 장비에 입력을 해준다고 하는 거는요, 신호를 보내는 속도에 대한 정보를 얻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을 해줌으로써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디바이스 또는 문제가 있는 지점의 실제 물리적인 길이 또는 위치를 알 수 있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DTF 기능으로 코엑시얼 타입의 케이블을 측정한 결과예요. 여기 필드박스 화면이고요. 벨로시티 팩터는 지금 0.66이라는 밸류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필드박스가 여기 있고 케이블이 지금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죠. 4m짜리 케이블이랑 10m짜리 케이블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연결을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이제 어댑터들이 연결이 됐어요. 근데 측정 화면상에서 실제 측정을 해보면요, 반사가 일어나는 지점에서 신호가 위쪽으로 이렇게 튑니다. 처음에 한번 튀었고, 여기 튀었고, 여기 튀었죠. 실제로 튀는데 마커를 찍어서 확인을 해보면요, 마커 지금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이 지점이 0m로 측정이 되고 있고요, 여기 M2라고 나와 있는 점이 4m라고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M3 부분이 지금 13.8인 것 같습니다. 측정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문제가 있는 위치를 이렇게 디텍션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50옴 장비에 50옴 어댑터, 50옴 케이블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물리적인 불연속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웨이브 가이드 측정도 마찬가지예요. 필드박스에 웨이브 가이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상이 없는 경우에 측정을 해보면요, 연결 부위에서 신호가 한번 뜨고 그 다음에 이게 끝에서 신호가 한번 떠야 됩니다. 근데 오른쪽과 같이 물이 차 있는 경우에는요, 신호가 끝까지 가지 못하고 여기서 반사가 돼서 돌아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DTF 기능의 의미는요, 사실은 케이블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는 거는요, 네트워크에서 S21을 측정을 하면은 알 수가 있어요. 신호가 잘 가고 있나 못 가고 있나. 근데 문제는 그렇게 측정을 할 경우에는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DTF 기능을 사용을 함으로써 케이블의 유지 보수에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TDR입니다. 타임 도메인 리플렉토메트리의 약자고요. 인핸스드 된 타임 도메인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DTF는요, 반사가 일어나는 위치를 디텍션을 했습니다. 근데 TDR 기능에서는요, 위치뿐만이 아니고 그 부분에서 임피던스 미스매치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그 임피던스 값을, 실제 임피던스 값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저희 장비 기준으로는 에코 5063A라는 장비, 그리고 507C라는 장비에서 옵션을 추가하실 경우에 측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도록 하죠.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스코프 TDR에 비해서 ENA TDR이 정확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내부적으로 알고리즘을 많이 수정해서 같은 정확도를 구현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ENA TDR이 가지는 장점 또한 존재하죠. 그래서 총 3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ENA TDR에 대해서. 첫 번째가 이제 간단하고 직관적이라는 거예요. TDR 옵션을 실행을 하시면요,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브레이션을 어떤 방법으로 할지 선택을 하시게 되죠. 디스큐만 할지, 즉 케이블의 어떤 위상만 보정을 해줄지, 아니면은 ECA를 사용을 해서 풀 벡터 캘리브레이션을 할 건지를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면, 지금 요거는 디스큐만 하겠다고, 케이블의 위상만 보상을 해주겠다고 선택을 하고 진행을 한 화면입니다. 총 4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단계가 듀티의 토폴로지를 선택을 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총 5가지가 있죠. 2포트인지 1포트인지 디퍼런셜인지 커먼 모드인지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장비 자체가 4포트 장비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런 5가지 형태의 듀티 토폴로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시면은, 자, 이렇게 그림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따라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디스큐하는 단계가 있고요. 다음번에 3번째 단계는 이제 DUT를 연결을 해서 측정을 하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ENA TDR에서는요, DUT를 이렇게 연결해서 측정을 함으로써 DUT의 대략적인 길이를 측정을 합니다. 대략적인 길이를 측정을 해서 X축의 스팬을 결정하는데 사용을 하죠. 그래서 라이즈 타임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총 이렇게 4단계로, 4스텝으로 간단하게 측정 조건을 다 설정하고 셋업하시고 측정을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예전에 ENA TDR이 나오기 전에 타임 도메인 기능 같은 경우에 사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사용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어요. 근데 스코프 TDR처럼 만들어 놓은 게 ENA TDR입니다. 그래서 이런 4개 단계의 스텝을 거치면은 초보자도 쉽게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속도에 관한 부분이에요. 자, TDR로 이런 선로를 측정을 하는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문지르고 있습니다. 제가 문지르고 있으면요, 제가 손을 대고 있는 위치에서 임피던스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근데 ENA TDR 같은 경우 손가락이 움직이는 위치를 따라갑니다, 파형이. 근데 스코프 TDR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측정이 느리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TDR 스코프에서는요,
스코피 TDR에서는요, TDR 측정을 하기 위해서 스텝 펄스를 인가를 합니다. 근데 스텝 펄스는 뭐냐면은 DC부터 무한대까지 주파수의 합이에요. 그래서 와이드밴드 리시버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노이즈 성분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SMB가 나빠지기 때문에 신호가 짜글짜글하게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에버리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짜글짜글한 신호들을 보정을 해주기 위해서 에버리징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이렇게 느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반면에 ENA TDR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 축에서 측정한 데이터들을 어떤 내부적인 인버스 퓨리어 트랜스폼, 수학적인 수식으로서 계산해서 타임 도메인으로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수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손가락이 움직이는 속도보다 수입하는 속도가 빠른 거죠. 그래서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리얼타임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ENA TDR이 스코프 TDR에 비해서 가지는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전기에 관한 부분인데, ENA TDR 같은 경우가 정전기에 조금 더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타임 도메인이랑 프리퀀시 도메인 같이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물론 스코프 TDR에서도 이렇게 같이 측정할 수 있습니다만, 생각을 해보시면요, ENA TDR은요 주파수가 기본인 장비예요. 주파수가 기본인데 여기서 수식으로서 타임 도메인 결과를 얻어냅니다. 근데 타임 도메인에서의 어떤 레졸루션은 주파수 측에서의 주파수 측정 범위에 연관이 있어요. 즉 넓은 주파수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면은 타임 도메인에서의 레졸루션이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스코프 TDR 같은 경우에는요, 타임이 기본이고 여기서 수식상으로 프리퀀시 도메인 결과를 가지고 오죠. 근데 그런 장비에서는요, 프리퀀시 도메인의 레졸루션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 축에서 타임 도메인에서 길게 측정을 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측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ENA TDR에서 반사뿐만이 아니고 전달에 관련된 측정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신호를 얼마나 잘 보내느냐는 거죠. I 다이어그램도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 측정 화면입니다. 사용자 입맛대로 여기 아이 마스크 인가를 해서 리밋 테스트, 패스 페일 테스트 하실 수가 있고요. ENA TDR에서 제가 이런 것들 말씀드렸습니다. 타임 도메인, 프리퀀시 도메인 같이 볼 수 있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I 다이어그램도 볼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고 직관적이다, 그리고 빠르다, 정전기에 강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작년 이맘때쯤 저희 회사에서 나온 장비입니다. 저가형 ENA로 출시가 되었는데, 에코 5063A라는 제품이고요. 4.5기가, 8.5기가, 18기가짜리 세 가지 형태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저가형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TDR 옵션을 추가를 했을 경우에 PCB 애널라이저라는 이름의 TDR 옵션을 추가를 했을 경우에 저가형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TDR 측정을 하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ENA TDR, 기존의 5072C와 같이 C처럼 이렇게 측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엔지니어 레벨에서 어떤 측정 테스트 셋업을 해놓으면요, 오퍼레이터 레벨에서 이렇게 그 저장을 불러와서 양뿔 테스트만 할 수 있게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디스큐와 풀 캘리브레이션, ECA를 사용한 풀 캘리브레이션 두 가지 방법을 다 지원을 하고요. 이런 언어도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 있는 분들한테는 한국어만 의미가 있기는 할 겁니다만, 어찌됐든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를 지원을 합니다. 요즘에는요, 최근에 이제 필드박스, 저희 휴대용 장비 필드박스에서도 이 TDR 옵션을 사용할 수 있게 옵션이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휴대용 장비에서도 선로상의 그 이상이 있는 위치뿐만이 아니라 그 위치에서의 실제 임피던스 값도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ERTA예요. 요거는 최근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일단 요거는 Enhanced Range Transmission Analysis의 약자고요. 땅에 매설되어 있는 어떤 긴 케이블을 측정하기 위한 용도로 개발이 된 옵션이에요. 그래서 땅 속에 매설이 되어 있을 경우에 케이블의 끝과 끝을 연결해서 측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측정 컨셉을 보시면요, 이렇게 두 대의 필드박스로 측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 필드박스는요, 트리거 인이랑 아웃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랜 케이블로 이렇게 연결이 된 상태로 동작을 해요. 그래서 두 장비를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사용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마스터가 되고 하나가 슬레이브가 되는데, 각각이 이제 리시버랑 그리고 소스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케이블을 측정을 하는데 얘에서 신호를 쏴주고 얘에서 신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얘에서 쏴준 신호에 대한 정보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얘가 계산하는 건 결국에 뭐냐면은 R분의 B, 즉 보낸 거 대비 여기 얼만큼이 전달이 됐느냐, 즉 로스가 얼만큼이냐 하는 것들을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PLTS입니다. PLTS는 피지컬 레이어 테스트 시스템의 약자고요.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PLTS라는 거는 여기 노트북에 나와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ENA 시리즈, 저희 네트워크 ENA 시리즈랑 PNA 시리즈랑 그리고 최근에 새로 나온 PXI,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겁니다. PXI 베이스의 모듈형 VNA에도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얘의 의미는 뭐가 있을 수가 있겠냐면요. 저희 TDR 옵션 같은 경우는 ENA에서만 지원이 됩니다. 근데 ENA는 아시다시피 20기가까지만 장비가 나오게끔 되어 있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타임축에서의 어떤 레졸루션을 좋게 하려면 주파수 범위를 높여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PNA 밖에 사용할 수가 없는데 PNA에서는 TDR 옵션이 없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PLTS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이 이외에도 기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타임 도메인이랑 그다음에 주파수 도메인 당연히 같이 측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I 다이어그램도 당연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기능이 이제 TDR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능인데 얘가 뭐냐면은 아까 전송 선로의 미세 구간을 뽑아서 등가시킨 회로 모델 보셨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회로를 등가적으로 모델링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시뮬레이션 기능입니다. 요거는 PLTS에서만 제공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믹스드 모드라든지 믹스드 모드 측정 당연히 되고요. 각각 뭐 더블 클릭하면 당연히 큰 화면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 다이어그램 분석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회로 등가 모델링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RLCG 모델 익스트랙션 기능이라고 하는데 요 기능을 사용을 하셨을 경우에는 각각의 회로 성분들이 어떤 성분들을 가지고 있는지 회로적으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포트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이제 PLTS 기능 중에 PLTS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저희 모듈형 계측기가 출시가 되어서 이런 식으로도 멀티포트 셋업이 가능합니다. 여기 PXI-vs 여기 셰시를 이제 PXI 셰시라고 하는데 왼쪽에 일단 컨트롤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슬롯이 16개가 있어서 오른쪽과 같은 이런 모듈형 계측기를 16개를 꽂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만으로 구성을 할 경우에 얘 모듈 하나가 투포트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16개 연결하면 32포트가 되겠죠. 그래서 32포트 풀 캘리브레이션까지 제공을 하면서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는 이제 뒤에 발표하실 분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